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네, 이 흥다부동산 때문에 난리였던 것 같아요. 예, 연휴 동안 어떤 시장, 언론과 유튜브 마찬가지고요. 이 이슈가 상당히 지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 채널에 영상의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헝다그룹 파산 이슈에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헝다 사태를 보면 터진 거는 중국 안에서 터졌는데 네. 예, 물론 추석 연휴가 하루 끼이긴 했지만 이게 공포심리 또 주가 폭락은 홍콩이나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더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또 휴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도 중국 증시는 견조하게 가는데 네. 오히려 서방 세계가 더 중국을 걱정하는 건가? 네.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이제 그런 부도공포가 있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네.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헝다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풀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누워야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서면 말라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딱 헝다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부 정책을 보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세 가지 부동산 정책, 의미 있는 헝다와 관련되는 걸 했는데 2016년 12월 달에 중국의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작 그러니까 무슨 간첩 이런 거지만 공작이라는 말은 그 중국어로 꽁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로 치면 업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단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무지 풀었으니까. 그래서 8월 20일 날 2020년에 중국 이제 우리 같은 건설부하고 그 한국은행이 건설 회사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는 절대 넘으면 안 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인데 부동산 회사가 자산 부채 비율 70%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순부채 비율은 100% 이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갖고 있는 현금이 단기 부채를 바로 갚을 수 있는 정도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시켜야 되고 이걸 이제 못 지키면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달인데 이거 다음번에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은행감독원이 이제 은행을 주로 통제하는 은행감독원이 또 하나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부동산 대출 비율 제한을 해버려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라인은 부동산 회사, 건설회사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과열될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율을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40%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2%, 큰 은행은 40%.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개인들한테 이 대출을 해주는 거, 요거 한 사람당 이제 대출 비율도 7%에서부터 32%. 네. 요렇게 이제 한도를 확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 측과 수요 측을 모두 규제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네네.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줘버리면 이 전세를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수요와 공급에서 이 둘 다 이제 제한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감독원이 그 연초에 공문을 날렸고 또 은행별로도 대출 한도가 이제 작게는 7%, 많게는 40%이 제한을 걸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헝다는 왜 이게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안 눕고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섰는가? 네. 그건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하고 중국 정부 정책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중국은 3번의 부동산 경기 호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때마다
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파란 색깔이 대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왕창 늘렸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산업이 뭐 GDP의 거의 한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간에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을 건드리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크고 네. 부동산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좋아지면 맨 먼저 시멘트, 철강 이 산업이 확 좋아지고 네. 그 다음번에 집을 짓게 되면 이제 가전제품, 네. 전자제품 이게 수요가 늘게 되고 집 사고 나면 이제 차를 또 사는 거죠. 네. 그 자동차까지 그래서 시멘트, 철강, 화학 거기서 이제 가전, 가구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까지가 한꺼번에 이제 이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거나 또 약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에도 아파트 선급금 인하 비율을 이제 선급금 비율을 낮추고 2012년에는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2015년에도 부동산 재고 축소 공급적 계획이라는 것 안에서 이제 대출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동산 재고를 이제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경기 부양책을 썼죠.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2014년에 부동산 경기 불황에 헝따 부동산의 시자인 회장이 아주 특별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네. 모든 기업들이 불황이 되면 이제 뭐 감량 경영하고 축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2014년에 헝따는 대대적으로 이제 싼값에 부동산을 왕창 사고 네. 투자를 왕창 늘려가지고 2015년, 16년 후 호황에 완전히 올라선 거죠. 그래서 완전 떼돈을 벌었고 2017년에 이 여세를 몰아서 헝따의 이제 시자인 회장이 중국 부고 순위 1위에 등극까지 했었어요. 아, 이때 공격적 전략이 먹혀서 지금의 헝따그룹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은 이건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투기하지 말라는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시점에 이제 정부가 2020년 8월 달에 레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2020년에 대출 한도까지 규정하는 여기에 이 헝따는 이제 그때 성공 경험을 생각을 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부동산을 사들이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죠. 네. 그래서 토지를 이걸 사서 빨리 집을 짓고 그것을 빨리 부장을 해버리면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헝따는 이제 2015년에 그런 이제 성공 경험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2020년에도 같은 방법을 썼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4년, 15년에 보면 이제 이 헝따의 자산 증가율이 자산 증가가 파란 색깔인데 네. 그 토지를 왕창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18년에 순이익 증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토지를 빨리 싼 값에 많이 확보하고 이것을 빨리 이제 건물을 짓고 재빠르게 분양해서 현금을 빨리 돌리는 것이 이게 이제 고수익성의 네.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 이익을 최대한 맥시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 16, 17에 이런 전략을 썼지만 지금 이제 2019, 20년, 21년에 정부가 규제가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헝따의 이 자산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현격히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것은 그 적어도 이 현금 단기 부채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라. 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인데 이걸 지금 2018, 19, 20년, 21년에 헝따는 지킨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2020년 6월 달, 2020년 12월 달에는 역대 최저 현금을 가져갔어요. 52%. 네. 그래서 왕창 질러버렸으니까 현금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 30일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약간 현금 비율을 높았지만 67%. 그래서 여전히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현금 부족이 하나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이걸 70% 이하로 낮추라고 했는데, 헝따는 보시면 2016, 17, 18 이때에 부채 비율을 거의 95%까지 확 올립니다. 70%가 기준선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8년, 19년, 20년에도 부채 비율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게 부채 비율을 낮추고 안정화를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임계치보다가 월등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땅을 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하반기, 2021년에 들어서
흥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와닝 사인을 보낸 거고, 그래서 70%라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부채 비율이 350%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2019, 20, 21에 흥따는 특히 2020년 6월 달에는 정부가 그렇게 봄처럼 나대는데도 부채 비율이 62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16, 2017년에 부채비율 상당히 높였지만 네. 워낙 이때가 투자가 성공해가지고 이후에 부채비율 확 줄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부채비율이 높았는데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죠. 예.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했는데 이 흥따는 못 낮춘 못 거죠. 낮춘 상황. 이미 이제 부동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렸고 돈은 왕창 빌렸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빨리 땅 사가지고 부채 늘려가지고 사서 건물 짓고 분양해가지고 빨리 돌리는 것. 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회전율하고 같은 거죠. 이걸 높여야만이 수익이 나는데 이 회전율이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현격히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같이 이제 악화가 확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매출 부진이 바로 이제 이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수익성 악화가 현금 흐름의 악화로 그대로 이제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더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뭐 700%, 600%까지 갔고 지금 조정을 해도 470% 수준인데 사실은 이 현금 그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턴오버만 빨리 이루어지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이게 부채 비율은 높은데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면 흑자도산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제 부동산업에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흥따그룹은 이 부동산 본업 말고 2016년 뭐 이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문어발 확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네. 스포츠, 건강, 첨단 기술, 이제 음식료까지 나간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신규 사업에서는 돈 버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적자. 다 적자고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지고 특히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0억 위안 이상 이제 돈을 퍼넣었지만 차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돼서 이럴 때 부동산이 안 좋을 때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현금을 뽑아먹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흥따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의 회사들은 성장률 낮추고 부채 비율 낮추고 현금 흐름을 최우선 하는데 이 흥따는 이제 공격적 경영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토지를 안 사고 이러나 토지값이 싸지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을 산 거죠. 네. 산 건데 문제는 이게 이 정부가 그 규제를 더 강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흥따가 예전에 가졌던 추억에서 오판을 한 거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이 경기 부양책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서 질렀는데 이게 반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따 같은 경우는 빨리 유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뭐 축구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제 뭐 일반 시민들이 흥따 본사에 몰려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치는 것은 흥따가 이게 정규적인 이 은행 말고 네.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자기네가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요 투자회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든 거죠, 상품을. 아, 그냥 단순히 이 회사가 은행에 빚을 빌린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어떤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회사를 통해서 일반 개인들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그 사모펀드. 상품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안 팔리게 되니까 거기서 현금 흐름이 안 돌아나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분양을 받은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가 예를 들면 펀딩을 받았는데 네. 그 투자한 회사들이 전부 이제 예를 들면 이 흥따에 관련되는 회사한테 투자를 냈고 일종의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게 되고 네. 만기가 돼도 돈을 못 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 돈 달라고 네. 흥따 이제 투자회사로 사람들이 몰려간 게 그게 이제 언론에 막 보도되는 그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하고 뭐 미국 시장에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제2의 그래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서
이제 20일 날 월요일 날 보면 이제 투매가 막 일어나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웃기는 것이 그 전 세계에서 신용평가 회사들 3대 회사가 있죠. 네. 그 무디스, S&P, 피치. 네. 이 세 개 회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투기 등급이나 위험 등급으로 내리면 바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네. 또 그건 뭐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거나 기업의 평가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이 회사들이 다 미국하고 이제 유럽, 영국의 이 신용평가 회사고 네. 세계 금융시장을 미국과 유럽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내리는 이 평가 등급은 바로 이건 사형선고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恒大그룹의 이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 무디, S&P, 피치의 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무디로 보면 BAA3하고 이제 S&P로 보면 BBB-, 피치 BBB-, 요 밑으로 가는 것은 이미 정크라는 겁니다. 네.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가능 등급, 투자 위험 등급 그렇죠. 나누는 기준선 레드라인 그렇게 되는데 네. 6월 22일 날 피치가 신용 등급을 B로 내리면서 네거티브 부정적 의견을 냈고 네. 6월 30일에 무디스가 B2를 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것은 투기 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26일 날 S&P도 B-로 갔는데 S&P의 B-면 요것은 역시나 투기 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7월 28일 피치는 이게 CCC로 이제 낮췄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7월 말에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에서는恒大에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미 판정을 내린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8월 19일 날 보면 인민은행이 이제 은행감독원과 같이恒大를 이제 위해탄 공개 소환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미 본 거죠. 그리고 9월 7일 날 무디스가 신용평가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 C 등급을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월 8일에 피치가恒大등급을 CC 등급을 주는데 CC 등급은 이것은 거의 이미넌트 디폴트다. 곧 부도가 이제 날 회사하고 채무 상환 능력은 없다. 이런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8일 날恒大는 9월 20일 날 도래하는 두 개의 이제 대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금 지급할 수 없다는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S&P도 등급을 CC로 평가를 해요. CC는 거의 부도가 바로 코앞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9월 7일, 8일, 15일에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가 네. 신용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보면恒大주가는 이제 이 2009년인가요? 상장했을 때 발행가를 밑으로 갔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9월 20일 일주일 뒤에恒大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공포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물론 주가 빠졌지만 훨씬 더 바로 반응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시차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스테리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3대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S&P, 무디스 다가 그 near default 네. 그리고 이제 recovery 하는 possibility가 없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부도 상태다. 이런 등급을 다 줬어요. 줬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이恒大라는 회사가 이게 중국에서 이사미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구제해 주지 않겠냐 하는 일만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현격하게 나빠져서 이것이 단기에 돌아오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이제 캐시플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恒大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본토에 상장, 아리바바나 탄센트처럼 본토에 상장된 게 아니고 전부 이 홍콩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중국 본토 투자가들은 아주 극히 소수고 대부분이 이게 해외 투자가,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51%가 외국인 투자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잘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또는 디폴트 직전으로 왔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관 투자가들은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다 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아마 이것이 이제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일치단결하는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되는 손절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그게 시장에는 패닉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제1 사태다,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러는 많은 이유들은 지난번에 아리바바나 뭐 징동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헝다 문제도 중국 본토는 그렇게 이것이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전부 해외에 상장돼 있고 부도나면 중국인들이 본토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가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민감히 반응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헝다가 부도나면 다른 회사들도 부동산 회사가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중국 부동산이 다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출해주는 회사들도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 심리가 같이 작용을 한 거죠. 지금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헝다 그러니까 350조라는 규모가 크지만 그것이 뭐 전체 시장에 봤을 때 혹은 또 이 부동산 업계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점유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업계가 연쇄적으로 부도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업계 연결되는 금융 시장이 함께 부도해서 금융 리스크가 생기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아마 그 우리가 시리즈 세 번째인가에 거기에 보면 네. 그 레드 라인에 세 개가 다 들어간 데서 헝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지금 중국의 대형 예를 들어서 망과라든지 이 비구이엔, 벽계원 뭐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헝다만 사실은 대형사 중에서는 거기에 이 위험 수준의 경고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이 순응해서 부채 줄이고 성장률 떨어뜨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했고 네. 헝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자인 회장이 상황을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서 네. 오히려 배팅을 했던 더 거죠. 악화시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헝다의 문제지 부동산업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이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또 근거로 들어줬던 것이 부동산 업계 점유율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게 헝다가 점유율 유지한 채 빠진 게 아니라 헝다가 좀 많이 점유율을 잃는, 그러니까 한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가 금년 8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대략 한 5% 정도 점유율을 가져요. 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래서 넘버 3 정도인데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타격의 폭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이것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청 업체들 이것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가 있고 더 이제 리스크는 그런 연쇄 부도가 일어났을 때 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다른 부동산 회사들의 대출도 선회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계로 놓고 보면 이것은 해외에서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은 헝다는 해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외국 투자가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해외가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중국 본토 투자가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의 이 피해자는 헝다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다른 빅가이들은 헝다하고는 정반대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레드라인을 준수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헝다를 제외한 나머지 빅가이들은 그런 피해를 이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사는 헝다를 저걸 이제 오늘 뭐 그 두 건의 23일에 만기가 도는 이제 이자 채권 지급을 못하면은 이제 부도가 난다고 그랬는데 헝다가 이걸 이제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헝다 문제는 이것이 부도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도가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이 헝다 부동산 말고 지금 2021년에 2개의 회사를 이미 부도 처리에 대기업을 첫 번째가 해남항공이고 두 번째가 화샤싱푸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했나를 보면 앞으로 헝다 부동산의 부도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이 뉴스가 터지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공포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전일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해결 국면을 간다고 하면서 좀 반등을 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정 오늘 감사합니다.